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 오른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강동구 집값이 다시 14억에 육박하다 정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가격을 회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좀 오른다고 하고 거래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사들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에 대한 매수 우위 지수도 지난주보다 더 올라가서 점차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난다,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 미만의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죠. 거래가 과열됐던 시기에 매수 우위 지수 100을 넘어 200까지 갔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하니까 영끌에 나서는 사람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담대에 20조 원이 더 몰렸어요. 전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많은 시장입니다. 서울도 50이 안 되다가 요즘 좀 탄력 받아서 50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시장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틀한다고 하니까 대출 연끌들이 재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 그리고 또 부동산 화랑기에 달콤한 이익을 맛봤던 사람들이 또다시 시장을 기웃대고 있습니다. 부채를 거대하게 키워서 부동산 폭등기를 이미 겪은 상황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이 폭등의 뒷받침이 됐던 정부의 여러 기관들, 이들의 부실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는 일이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이런 보증서 주는 역할을 하죠. 전세보증을 통해서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사람이 집주인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입자를 드릴 수 있는 뒷받침이 돼줬습니다. 또 주택분양보증, PF보증을 통해서 가게가 집을 분양받는데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죠.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줬습니다. 정책 모기지 디딤돌 주담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전월세 보증, 중도금 보증, 또 PF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LH도 마찬가지죠. 토지주택 분양하고 택지 조성해서 판매하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매입 등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지어놓은 집을 안 팔리면 사주는 역할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집값 폭등을 지원했던 것,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을 서줬고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실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허그가 대신 갖고 못 받은 전세금 이제 4조 원에 달합니다. 회수율은 15%밖에 안 되죠. 대위 변제액 대신 갚아준 돈의 규모 2년 만에 7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2016년도에 100 몇 억밖에 안 됐던 대위 변제액인데 지금은 1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로 급증을 했습니다. 21년도에도 굉장히 늘어난 수치라고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7배나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갭 투자가 증가를 했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 책임을 대신해 주느라 이만큼 빚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거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채권 잔액 대부분이 집값이 계속 올라도 당연하다는 그 지역에 몰려 있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채권 잔액 94.3%가 몰려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죠. 대구의 한 단지의 예를 보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브랜드 아파트 입주율이 0인데 이 미분양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섰습니다. 이미 준공 승인이 났지만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고 분양은 1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을 다 지어놨지만 안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돈 빌려준 은행들은 그닥 큰 걱정이 없습니다. PF 대출 5천억 정도를 받았는데 중견금융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몰빵 대출을 해줬어요. 분양 여부가 불투명해도 이들이 이렇게 대출에 나섰던 이유 정부가 90%를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100% 미분양으로 이어졌고 손실은 주금공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아파트가 미분양돼서 시행사가 돈을 못 갚으면 이를 주금공이 대신 상환을 하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떠안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장 시행자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주금공 빨리 분양을 해서 조금이라도 일부 회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업자 금융사는 묻지마 투자를 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공공이 짊어지게 되는 사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 PF 보증 규모가 확대됐는데 부실 사업장 채무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분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손실은 정부의 몫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 미분양이 줄어들면 보증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즉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LH 또한 부실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죠. 건설사 토지는 LH가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리츠가 매입한다. 올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를 위해서 정부가 대거 손실을 흡수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만큼 LH 여력이 없죠. LH가 돈을 주로 벌어들이는 것, 땅 팔아서 벌어들이는데 안 팔린 용지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일이 없어요. 주택 공급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등 LH의 공적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수입원마저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 전까지는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땅은 안 팔리고 이미 팔린 땅에 대해서 돈 내는 기업들 없죠. 대금은 연체되고 또 계약을 해약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 연체 규모 1조 원 가까이 되고 해약 금액도 7천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돈들 채권을 발행해서 메꾸고 있는데 이 또한 신통치 않으니 지금 해외에서 조달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약 1조 6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정부 기관들 부동산 경기 떠받치느라 여기저기 보증 서고 돈 빌려주고 했던 것 부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담보가치는 하락하고 각 기관의 부실은 늘어나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은 지금 심각하고 반도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를 수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내수 부진의 상황이라고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환율 지금 1,400원 위협하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내리더라도 고금리의 기조는 장기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리 긴축의 고삐를 늦춘 나라들 돈값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 결과를 고환율로 치르고 있습니다. 당장은 정부가 개입하면서 꾸역꾸역 막고 있죠.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거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작 때 1,200원대였던 환율은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2%포인트의 차이를 1년 넘게 지속 중이니 우리 긴축을 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대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긴축 없이 약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내린다는 것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일본 엔화도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긴축 조치 시행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약세 현상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인데 갖고 있는 부채는 이미 한계 수준에 와 있는 거 달라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한은에서 경고를 했죠. 부동산 PF 자영업자 연체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1금융권 PF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거의 취급을 안 했어요. 대출을 올 스톱하다시피 해서 잔액은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대출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체율 22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브릿지론 만기 연장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기간도 올라가니까 대출의 질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PF 금융권 전체 익스포저 230조 규모이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 원가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사업성이 낮아지고 부실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느니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규모가 상당한데 이 대출에 대해서도 연체율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계와 동일시되는 주체입니다. 이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 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 차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살리기, 건설사 살리기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노력을 한다고 그 거품을 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설사들 지금 불황에 대비하고 있죠. 임원 임금 삭감하고 자회사 지분 매각까지 긴축 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포스코 임원급여 깎았죠. 하나건설 직급수당 삭감했습니다. GS 현산 성과급 지급 안 했고 DL 주택부문 구조조정을 검토 중에 있어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택지 조성, 철도 공사 이런 공공 부분의 공사 계속 발주하고 있지만 민간 공사 부분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건설 경기 회복세 보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한다고 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이거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27년 이후로 전망이 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인해서 높은 공사비, PF 시장의 구조조정, 이런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여전한 상황이고 이를 정부가 다 살려주기엔 역부족입니다. 경기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정말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고 환율 낮추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없는데 올리려고 보니까 빚쟁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금리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리 하에서도 계속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현업을 가장 잘 아는 빠꼬미들은 불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력 있는 회사들은 대비 중이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로 시장을 부흥하기에는 시장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고금리, 고물가, 부채의 부실 문제, 이 문제가 모두 현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서 자산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또 물건을 사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 다시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실을 내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들어간 수많은 돈들 전부 다 남의 돈, 정부의 보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값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거라고 기대하고 비싸게 땅을 매입을 했고 대부분 남의 돈으로 사업을 했으니 고금리 상황에 금융비용은 폭증하고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PF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 너무나 많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이 됐고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으니 그냥 좀비처럼 정부가 유예해주는 기간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했고 이 PF 시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터지지 않게 하면서 연착륙시키려면 결국 누군가 빚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주는 구조가 되도록 시장을 이끌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부 노골적으로 빚내서 집사라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오른다 노래를 하며 그에 따라 또다시 가계부채 규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풀기를 통해서 시장의 참여를 이끌고 이제 출산율까지 잡겠다고 하면서 신생아 대출, 무늬만 출산 정책이지 결국 빚내줄 테니 집사라는 정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고삐 조일 수 있는 거 바로 DSR인데 스트레스 DSR 도입이 2달 연기가 됐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등 떠밀고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하니까 가계부채 지금 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 도입은 뒤로 미뤘어요. 마치 유류세처럼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늦추게 된 이유,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크고 PF 연착륙 조치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줄까봐 2달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종 3단계 도입도 더 뒤로 미뤄졌어요. 2단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도 많아야 3에서 9% 축소됩니다. 3억 3천 빌렸던 사람 3억 2천, 3억 1천, 1천에서 2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줄어드는 건데 그 돈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될 만큼 대출의 한도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빚을 최대한 내줘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도입까지 뒤로 미루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3단계 최종 실시 원래는 훨씬 더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죠. 부채가 과도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도입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다른 이유로 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을 늦춘다고 했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업종 전환을 도와주는 이런 근본적인 지원책이 아닌 이상 이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 이걸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발끈하죠? 집값 띄우려고 스트레스 DSR 연기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사유, PF 시장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 최소 목적이라고 하는데 PF 시장 연착륙이 바로 집값 띄우기이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물건을 팔 수 있어야 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됐어요. 지금 집값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를 통해서 비난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까요? 그 뜻 한계까지 갔음을 의미합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지금 너무나 공공연하게 집값 부양을 위해서 한계의 가계부채 상황에서도 빚내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 빼고 지금 부동산 다 망해가고 있죠.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제주 지금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에 환율 1,400원 외환위기에 육박한 수준으로 환율은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주고 공공요금 동결하고 온갖 지원을 해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고금리의 시장 환경 꽤나 장기화될 거로 전망되고 있어요. 사람들 빚내서 집 사느라 이미 쓸 돈이 없어서 내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계속 지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사이클을 보면 폭등기에 백약이 무효했든 하락기에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오를 때는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그 오름세가 퍼져나가고 하락기에는 안 좋았던 곳부터 역순으로 그 가격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초저금리의 상황이 계속돼 왔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역대급 유동성이 풀린 시기를 겪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집값의 폭등을 경험했고 이제 그 집값의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고자 모든 정책을 총동원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세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계속 강조하듯이 갖고 있는 기반 대비해서 부채를 늘려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거품은 계속해서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빚을 내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부동산 지금 침체를 겪고 있죠. 22년도 기사인데 중국 또한 유동성 확장 시기에 부동산 과열을 겪었어요.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급격한 침체를 맞이했고 너무 급속도로 얼어붙으니까 다시 살리려는 조치를 했지만 시장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0개 이상 도시가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집이 안 팔리고 미분양이 쌓여가는 상황 맞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집값의 하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넘쳐나는 공실, 반토막난 집값,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집값,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 80%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사람들 비싼 값에 빚내서 집 살 수 없는 환경이 됐고 그 결과 가격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션전, 집값은 반토막이 났고 시내는 노숙자 천국이 됐습니다. 온갖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됐던 도시였지만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도 5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경제가 쇠퇴하고 집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부동산 거품이 더 꺼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 집값 연봉 뚝뚝 떨어지고 수십 년 전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중국 개혁 개방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폭풍
상승성장 시기를 거치고 나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 만성적인 불안 국면을 타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 산업 과잉, 높은 부채, 낮은 출산율 등 역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균형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과열 이후의 부작용,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일본도 G2, 정부가 주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중국도 집값 유지하려고 모든 정책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열된 집값 수준을 계속 유지할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출산율 0.6, 가계부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과연 이 집값 유지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도 정부의 받침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보증, 정책금융, 연끌 등을 통해서 지탱 중이지만 서울 빼고는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 수요가 유입됐다 하고 집값이 다시 오른다 기대감에 들떠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없는 불인이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정말 안고 있는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